야, 상담관! 할 일 없으면 가서 애들 연애 상담이나 해줄 것이지. 어디 지휘관한테 훈수질이야? 영하 20도의 혹한 병사들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히터 빵빵한 차 안에서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던 악질 대대장 조연수 중령. 급기야 병사들의 안전을 지적하는 상담관을 향해 듣기 민망한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쫓아내 버리는데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사실은 국방부 장관도 어려워한다는 해병대 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 투스타 감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사단장 앞에서 펼쳐진 보여주기식 쇼의 절정. 붉은 파카의 지퍼가 내려가고 서슬 퍼런 별 2개가 번쩍이는 순간 기고만장하던 대대장의 다리는 그대로 풀려버리고 마는데요. 대대장 조연수, 내 놈이 말한 그 주제파, 내가 직접 시켜주지. 오늘의 짜릿한 참교육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까지 건강과 행운이 고스란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기상청 예보로 영하 10도라고 했지만 해안 도로의 체감 온도는 이미 영하 20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철썩하고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행군 대열의 무거운 군화 소리에 묻혔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3대대 병력 300여 명은 완전 무장을 한 채 해안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이미 30km를 걸어온 상태였다. 병사들의 눈썹과 속눈썹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고 내뱉는 숨은 거친 안개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고통스러운 행렬의 맨 뒤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차 안은 딴 세상이었다. 히터가 최고 단계로 돌아가고 있어 실내는 훈훈하다 못해 건조할 정도로 따뜻했다. 조수석에 앉은 운전병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앉은 대대장 조연수 중령은 여전히 춥다는 듯 야전상의 깃을 여미고 있었다. 어이, 운전병. 히터 좀 더 올려봐. 왜 이렇게 한기가 도나? 조 중령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대대장님, 지금 최대로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즉, 차량 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바람이 미지근해. 수송관한테 가서 말해. 대대장 차가 이 모양이면 전시에 어떻게 작전하냐고. 조중령은 혀를 차며 온열 기능이 있는 컵홀더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캔커피를 집어들었다. 캔 뚜껑을 따는 경쾌한 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비틀거리는 병사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에 병사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대열의 간격과 속도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아, 진짜. 삼중대 쟤네들 왜 이렇게 처지나? 야, 무전기 줘봐.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작전장교가 화들짝 놀라 무전기를 건넸다. 조중령은 무전기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소리쳤다. 망망대, 망망대. 여기는 대대장. 야, 삼중대장. 너희 중대 간격 벌어진다. 지금 산책 나왔나? 정신 안 차리지.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신 양호. 대대장님, 현재 선두소대 인원 중 2명이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 핑계 대지 마. 전쟁 나면 춥다고 안 싸우나? 당장 속도 붙여. 오늘 일몰 전까지 수경지 도착 못하면 중대장 내가 책임질 거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조중령은 무전기를 작전장교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병사들 굴려야 정신 차리지.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나 때는 말이야 팬티 바람으로 얼음물에도 들어갔다고. 그는 다시 커피를 홀짝였다. 창밖에는 낡은 전투복을 입은 병사 하나가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병사의 손은 붓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지만 장갑은 얇고 해진 모직 장갑뿐이었다. 조중령의 시선은 그 병사의 손이 아닌 늦어지는 발걸음에만 머물렀다. 속도 더 내라고 방송해. 조중령의 지시에 운전병이 확성기 스위치를 켰다. 전방에 전달. 현 시간부로 속도 올린다. 나고하는 인원은 복귀 후 군장 구보 실시한다. 반복한다. 확성기 소리가 칼바람을 뚫고 병사들의 귀를 때렸다. 이를 악물고 걷던 김태우 일병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감각이 없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보다 멈추면 대대장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공포가 더 컸기 때문이다. 차량 안에 조중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쪼아야 움직인다니까.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지휘 차량과 살이 터지는 추위 속의 행군 대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둔 두세 개는 그렇게 잔인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행군이 시작된 지 8시간. 해가 저물어가며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조연수 중령은 지휘 차량 안에서 미간을 찌푸린 채 창밖을 주시했다. 대열의 흠이 나고자들이 발생하는 구간에 눈에 거슬리는 인물이 있었다. 두꺼운 등산용 붉은색 파카를 입고 고글로 얼굴을 가린 채 걷고 있는 작은 체구의 사람. 군인이 아니었다. 작전장교, 저 사람 뭐야? 아직도 안 갔어? 조중령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 훈련에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고 합니다. 훈련간 병사들 인권 실태 조사한다고 동행하겠다고 했던 상담관? 그 민간인 아줌마? 조중령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군대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인권이니 뭐니 하며 지휘권에 간섭하는 것을 그는 끔찍이도 싫어했다. 차 세워. 안 그래도 진도 안 나가서 짜증나는데 민간인이 알짱거리니까 더 정신 사납네. 지휘 차량이 멈춰섰다. 조중령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닥쳤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붉은 파카를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상담관님. 그 인물은 묵묵히 걷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조중령은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줌마, 내 말 안 들려요? 그제야 그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고글 너머의 시선이 조중령을 향했다. 그녀는 고글을 천천히 벗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대대장님. 행군 중에 부르셨습니까? 아니, 상담관님. 지금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훈련 방해되게 왜 자꾸 얼쩡거립니까? 인권조사고 나발이고 날씨 안 보입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지원 차량에 탑승해서 대기하세요. 병사들 사기 떨어지게 하지 말고. 조중령은 대놓고 무시하는 어투로 쏘아붙였다. 그에게 그녀는 계급장도 없는 그저 귀찮은 민간 계약직 공무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 한가을은 물러서지 않았다. 방해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후미 그룹 병사들의 동상 상태가 심각해 보여서 확인 중이었습니다. 이중대 인원 중 3명이 이미 감각마비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 조중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허리춤에 손을 올렸다. 이봐요. 군대 안 갔다 오셨죠? 훈련이 원래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봐주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지휘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상담관님은 가서 따뜻한 커피나 드세요. 주제넘게 간섭하지 마시고. 주제넘다. 한가을이 작게 은졸였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병사들의 안전을 챙기는 게 주제넘은 일이라면 지휘관님의 주제는 뭡니까? 따뜻한 차 안에서 히터 쐬는 겁니까?
뭐? 이 여자가 진짜. 조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민간인이 대대장에게 대들다니. 당신 국방부에 민원 넣을 거야. 업무 방해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운전병. 이 아줌마 억지로라도 차에 태워보내. 그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가을은 그 손가락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대대장님.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와서 훈수질이야. 조중령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돌아서서 차에 탔다. 한가을은 닦지 않았다. 그저 멀어지는 차량 번호판을 보며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켰을 뿐이다. 조연수 중령. 민간인에 대한 태도가 이 정도라면 병사들에게는 어떨지 안 봐도 뻔하군. 그녀는 사실 상담관으로 위장한 감찰단장이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조중령은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포항의 겨울은 이빨을 드러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 해안 도로를 걷는 것은 행군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병사들의 구나 밑창이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는 더 이상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쇠를 가는 듯한 비명처럼 들렸다. 한가을 소장은 대열의 중간 지점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고글 너머의 눈은 참담함으로 일렁였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학대다. 그녀의 시선이 바로 앞서 걷던 일병의 군화에 머물렀다. 군화끈이 헐거워져 발목이 꺾일 때마다 위태로워 보였다. 걸음걸이로 보아 이미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한 상태였다. 잠깐. 한 소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병사의 어깨를 잡아 부축했다.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퀭한 눈, 콧물이 말라붙은 인중,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입술. 김태우 일병이었다. 누구십니까? 김일병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잠시 멈춰봐. 손 좀 보자. 한 소장은 김일병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의 손을 잡았다. 얇은 모직 장갑은 이미 땀과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다. 장갑이라기보다는 얼음 조각을 손에 두르고 있는 꼴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기자 퉁퉁 부어올라 감각을 잃은 손가락들이 드러났다. 손톱 밑은 이미 흑색으로 변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동상이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상태로 얼마나 걸었어? 오전부터 감각이 없었습니다. 방한 장갑은? 이게 다야? 지급받은 스키파카용 벙어리 장갑 없어? 김일병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창고에 있다고만 들었고 행보관님이 수량이 부족하다고 있는 거 아껴 쓰라고 하셨습니다. 한 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가 알고 있는 보급 장부에는 분명 제3대대 전원에게 신형 방한 장갑과 발열 조끼가 불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장은 1950년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녀는 자신의 파카 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내 김일병의 겨드랑이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쥐고 있어. 그리고 잠깐 대기해. 한 소장은 대열 옆으로 빠져나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지휘 차량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차량 안에서는 은은한 실내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라디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똑똑. 그녀가 차 창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자 그녀는 주먹으로 쾅쾅 유리가 울릴 정도로 세게 두드렸다. 그제야 창문이 내려갔다. 조연수 중령이 입가에 묻은 라면 국물을 닦으며 짜증 섞인 얼굴을 내밀었다. 차 안에서는 컵라면 냄새가 진동했다. 아, 또 뭐야? 너 내가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조중령의 손에는 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손가락이 썩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걷고 있는데 지휘관은 따뜻한 차 안에서 야식을 즐기고 있었다. 한 소장의 이성이 툭 끊어질 뻔했다. 대대장님, 식사는 맛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뭐? 비꼬냐? 배고프면 너도 태워달라고 사정하든가. 할 말 없으면 꺼져. 방금 병사 한 명의 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상 2도 이상입니다. 당장 후송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급 장부에는 지급되었다고 나온 방한 장비들, 지금 병사들 몸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중령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헛웃음을 지었다. 야, 참관인. 너 진짜 주제 파악 안 되네. 동상? 군인이 그 정도 추위도 못 견뎌서 어떡해? 그거 다 엄살이야. 그리고 장비. 아까워서 안 줬다, 왜? 훈련 끝나고 정비하려면 귀찮으니까 아껴둔 거라고. 새 거 줘봤자 애들이 험하게 써서 다 망가뜨려. 병사들 손가락보다 장비 망가지는 게 더 걱정이라는 겁니까? 말 조심해. 내가 내 부대 물자 관리하겠다는데 외부인 주제에 무슨 참견이야. 동상 걸린 놈 있으면 데려와봐. 내가 정신교육 다시 시켜줄 테니까. 조중령의 눈에 병사들은 소모품 혹은 자신의 진급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운전병 창문 올려. 찬바람 들어오잖아. 라면 식어.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올라갔다. 검게 썬팅된 유리에 한 소장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올라가는 창문을 억지로 막지 않았다. 대신 그 유리 너머 라면 국물을 다시 들이키는 조중령의 실루엣을 뇌리에 깊이 새겼다. 보급품을 아낀 게 아니다. 횡령이다. 그녀는 직감했다. 단순히 귀찮아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창고에 있다는 물건들이 실제로는 없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그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한 소장은 다시 행군 대열로 돌아왔다. 김태우 일병이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예비 장갑을 벗어 김일병의 손에 끼워 주었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네. 행군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지옥.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품 안의 스마트폰을 꺼내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 XX일 23시 40분. 대대장 조연수 동상 환자 발생 보고 묵살. 보급품 미지급 사실 확인. 직무 유기 및 횡령 의심. 이 기록은 훗날 조연수 중령의 목을 죄는 가장 단단한 밧줄이 될 것이었다. 행군 2일차 밤. 대대는 해안가 절벽 아래의 공터에 수경지를 편성했다. 위치 선정부터가 최악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그대로 들이닥치는 곳이었다. 하지만 조중령은 경치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곳을 고집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바람 소리가 달라졌다. 씩씩거리던 소리는 콰앙하는 굉음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똥바람이 터진 것이다. 텐트 잡아. 날아간다.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강풍에 삼중대의 대형 천막이 돛담배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팩이 뽑히며 공중으로 치솟았다. 쇠로 된 지주핀이 흉기처럼 튀어올랐다. 으악! 지주핀에 맞은 병사 하나가 얼굴을 감싸 쥐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텐트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장비를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혼란 그 자체였다. 대대장님, 이소대 텐트 전복.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당직 사관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하지만 지휘소 텐트 안에 있는 조중령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신경질적으로만 들려왔다. 아이씨, 시끄러워. 야, 장비 안 날아가게 해. 텐트 찢어지면 니들이 물어낼 거야? 부상자는 대충 의무대 보내고 일단 장비부터 챙겨. 지휘관이 나와서 현장을 통제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텐트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장비 타령만 하고 있었다. 간부들도 우왕좌왕했다. 바람 소리에 묻혀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때였다. 혼란의 중심을 가르고 한 사람이 튀어나갔다. 한가을 소장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텐트 천에 깔려 허우적대는 병사들을 향해 달려갔다. 거기 셋. 팩 망치 들고 이쪽으로 붙어. 나머지는 텐트 스커트 밟아.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도 아니었지만 바람 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그것은 훈련된 지휘관만이 낼 수 있는 복강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지휘성이었다. 얼떨결에 병사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바람 반대 방향으로 당겨. 하나, 둘, 셋 당겨. 그녀는 직접 밧줄을 어깨에 걸고 당겼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력과 지지력은 성인 남성 두 몫을 해냈다. 펄럭이던 텐트가 팽팽하게 자리를 잡았다. 거기 의무병. 멍하니 있지 말고 이리 와. 여기 두부 열상 환자 있다. 그녀는 얼굴을 다친 병사를 눕히고 능숙하게 압박 지혈을 했다. 주머니에서 개인용 플래시를 꺼내 동공 반응을 확인하는 손놀림은 군의관보다 빨랐다. 이마가 찢어졌지만 의식은 명료해. 지혈만 잘하면 된다. 쫄지 마. 그녀가 부상병의 어깨를 두드려주자 공포에 질려 울먹이던 병사의 표정이 진정되었다. 주변의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간 상담관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전문적인 지시에 본능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대장은 뭐합니까? 인원 점검하고 팩 보강 작업 지시하세요. 바람 안 잦아듭니다. 차량으로 바리케이드 쳐서 바람 막아야 합니다. 한 소장이 멍하니 서 있는 삼중대장에게 호통을 쳤다. 대위는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관등 성명을 대고 뛰어가 버렸다. 사단 참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상급자로 인식해버린 것이다. 30분 후 야영진은 안정을 되찾았다. 무너진 텐트는 다시 세워졌고 부상자는 응급조치를 받았다. 병사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 상황을 정리한 작은 영웅을 경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 소장은 흑투성이가 된 장갑을 털며 일어섰다. 그때 뒤늦게 지휘소 텐트에서 조중령이 기어 나왔다. 그는 잠바를 대충 걸친 채 하품을 하고 있었다. 아우,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야, 다 정리됐어? 별것도 아닌 걸로 소란들은. 그는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텐트를 다시 세우고 있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잠을 방해받은 것이 불만일 뿐이었다. 한 소장은 조중령을 노려보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직이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더 완벽한 파멸을 위해서는 그가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는 순간에 추락시켜야 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와, 저 사람 뭐야? 대대장보다 100배 낫네. 특수부대 출신인가? 포스가 장난 아닌데. 대대장은 코빼기도 안 비치. 병사들의 마음속 천칭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계급장과 흙바닥을 구르며 자신들을 지켜준 이름 모를 참관인.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참극 속에서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광풍이 지나간 새벽 야영지는 죽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는 끊임없이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난방유조차 아낀 탓에 텐트 안은 냉동 창고나 다름없었다. 한가을 소장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시각 랜턴 불빛을 낮추고 텐트 사이를 순찰하고 있었다. 병사들이 혹여 저체온증으로 잠들다 죽지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기. 한 소장이 랜턴을 비췄다. 김태우 일병이었다. 그는 한쪽 팔을 감싸 쥐고 절뚝거리며 서 있었다. 김일병, 안 자고 왜 나왔어? 몸도 안 좋은데. 드릴 말씀이. 아니,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김일병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가 볼까봐 겁에 질린 짐승 같았다. 한 소장은 직감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랜턴을 껐다. 이쪽으로 와. 차량 뒤쪽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트럭 뒤편으로 이동하자 김일병은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휴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그의 손은 동상으로 인해 제대로 펴지지 않아 물건을 건네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것은 엄지손가락만 한 검은색 USB였다. 이게 뭐야? 행정반 컴퓨터. 비밀 폴더 백업본입니다. 김일병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군수가 개원입니다. 원래 보급품 들어오면 제가 전산 입력을 하는데 행보관님이랑 과장님이 시켜서 장부를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단에 보고하는 가짜 장부, 하나는 실제 창고 현황이랑 빼돌린 물건 목록이 적힌 진짜 장부입니다. 한 소장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완벽한 물적 증거였다. 이거 걸리면 너 영창 갈 수도 있어.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알고 가져온 거야? 압니다. 무서워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전역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김일병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부르트고 썩어가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오늘 아까 낮에 제 손 잡아주셨을 때, 그리고 아까 텐트 무너질 때 저희 지켜주시는 거 보고 용기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라면 우리 억울한 거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김일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동기, 오늘 텐트 팩에 맞아서 이마 꿰맸습니다. 제 선임은 발가락 잘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대장님은 저희 보고 약해 빠졌다고만 합니다. 이게 정말 군대입니까? 저희가 쓰다가 버리는 건전지입니까? 한 소장은 김일병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가운 손에서 병사의 절박함과 분노가 전해져 왔다. 그녀는 김일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태우 일병. 잘 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 용기 헛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해. 이 저장 장치가 저들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겪은 이 추위와 고통, 저들이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돌려받게 만들 거야. 정말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는 게 아니야. 바로잡는 거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때까지만 버텨줘. 김일병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한 소장의 눈빛만이 별처럼 빛났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자신의 파카 가장 깊은 안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조연수,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병사들의 피와 눈물로 배를 채운 지휘관, 그리고 그 증거를 목숨 걸고 가져온 어린 병사. 한 소장의 마음속에서 심판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일병을 텐트로 돌려보내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날이 밝으면 사단장이 도착한다.
그리고 조연수 중령이 기획한 완벽한 쇼가 시작될 것이다. 한 소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기대해라, 조중령.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참한 쇼가 될 테니. 3일차 아침. 동해의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지만 제3대대의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사단장이 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날이었다. 새벽 5시부터 조연수 중령은 병사들을 닥달했다. 야, 일중대장. 애들 얼굴이 왜 저래? 위장크림 다 지워졌잖아. 좀 폼 나게 덧칠하라고 해. 그리고 군복 다림질 상태가 왜 이 모양이야? 전투복줄 안 서 있어?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며칠간 노숙한 병사들에게 칼각을 요구하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다. 하지만 조중령에게 병사들의 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행보관, 준비한 거 가져와. 조중령의 지시에 행정보급관이 카트를 끌고 나타났다. 카트 위에는 비닐도 뜯지 않은 새 방한 장갑, 빳빳한 신형 방한복 상에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신형 전투화가 실려 있었다. 뒤쪽에서 덜덜 떨며 서 있던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물건들은 분명 창고에 없다고 했던 것들이었다. 자, 지금부터 호명하는 인원 20명. 앞으로 나와. 인사과장이 키 크고 체격 좋은 병사들, 소위 사진빨 잘 받는 인원들의 이름을 불렀다. 너희는 지금 입고 있는 헌옷 벗고 이거 착용한다. 사단장님 오시면 맨 앞줄에 서서 사진 찍을 거야. 알겠어? 너희가 우리 대대 얼굴이다. 꾀죄죄하게 있으면 죽을 줄 알아. 선발된 20명의 병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새 장비를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바로 뒤에 서 있는 동기들과 후임들은 여전히 구멍난 장갑을 끼고 보풀이 인 낡은 방한복을 입은 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대장님,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조중령이 짜증스럽게 손사래를 쳤다. 뒤로 보내. 사진 안 나오게. 병풍 세우라고. 쟤네들 꼴을 봐라. 거짓 꼴을 해가지고 사단장님 비위 상하게 할 일 있어? 최대한 안 보이게 구석으로 몰아넣어. 그 시각 한가을 소장은 대열의 가장 뒤쪽 버려진 병사들 틈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 기만적인 행태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앞줄의 화려함과 뒷줄의 비참함. 그것이 조연수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의 현주소였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김태우 일병이 입술을 깨물었다. 저거, 저희 주라고 나온 보급품 아닙니까? 맞아. 한 소장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원래 너희들 것이었어. 처음부터. 그녀는 주머니 속의 계급장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조금만 기다려. 저 연극 오래 못 가니까. 오전 9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의 차량 행렬이 도착하고 있었다. 조중령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자, 다들 웃어. 패기 있게. 해병대 정신 보여주는 거야. 병사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에 들어섰다. 성판에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운전병이 문을 열자 다부진 체격의 사단장이 내렸다. 충성. 신고합니다. 대대장 중령 조연수 외 300명 혹한기 전술훈련관 사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중령이 목이 터져라 경례 구호를 외쳤다. 연습시킨 대로 20명의 선발대 병사들도 우렁차게 경례했다. 필승. 사단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중령의 손을 잡았다. 그래, 조중령. 고생이 많네.
날씨가 기록적인 한파라는데 병사들 건사는 잘하고 있나? 예, 걱정 마십시오. 우리 대대원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비 상태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조중령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사단장은 맨 앞줄에 선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새 장갑, 깨끗한 방한복, 윤기나는 전투화. 거참 든든하구먼. 우리 사단에 이렇게 보급 관리가 잘 된 부대가 있었나? 조중령 자네가 신경 많이 쓴 티가 나네. 병사들 안색도 좋고. 사단장은 뒤쪽에 병풍처럼 가려진 동상으로 신음하는 280명의 병사는 보지 못했다. 조중령이 교묘하게 트럭과 장비로 시야를 가려놓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병사들의 복지입니다. 내 자식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조중령의 입에서 내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자 뒤에서 듣고 있던 김태우 일병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다. 그래, 그럼 기념사진 한 방 찍고 가지. 남는 건 사진뿐 아닌가? 사단장이 사진 촬영 위치로 이동했다. 사진병이 카메라를 세팅했고 조중령은 사단장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섰다. 입이 귀에 걸릴 듯한 표정이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올해 근무 평정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잠깐. 셔터가 눌리기 직전 차가운 목소리가 현장을 갈랐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다. 트럭 뒤편 병풍처럼 서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체구의 인물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가을 소장이었다. 그녀는 고글을 벗어 손에 쥐고 뚜벅뚜벅 사단장과 대대장 앞으로 걸어왔다. 조중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저 여자가 미쳤나? 감히 사단장님 앞에서. 그는 사단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눈을 부라리며 부관에게 턱짓했다. 당장 끌어내라는 신호였다. 뭐야? 자네는 누구인가? 사단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중령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 사단장님.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사단에서 파견 나온 민간 상담관인데 훈련 참관하러 왔다가 뭘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소장을 정신 이상자로 매도했다. 그리고는 한 소장에게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죽고 싶어? 당장 안 꺼져? 부관과 작전장교가 한 소장의 양팔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 소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오는 장교들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손대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달려들던 장교들이 그 기세에 눌려 멈칫했다. 대대장 조연수. 한 소장이 조중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가 말한 그네 자식처럼 아끼는 병사들이 저 뒤에서 썩은 장갑을 끼고 떨고 있는 건 보이지 않나? 자네 눈에는 오로지 진급을 위한 사진 한 장만 보이는 건가? 이게 진짜 돌았나? 헌병.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영창 쳐넣어. 조중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단장의 표정도 굳어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시오. 지휘관의 권위를 훼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네. 사단장마저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조중령은 의기양양해져서 코웃음을 쳤다. 들었지? 사단장님 명령이다. 끌고 가. 저 여자 뭐야? 헌병. 뭐해? 저 상담관 당장 끌어내. 조중령이 길길이 날뛰었다. 사단장도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조중령, 무슨 일인가? 민간인이 통제가 안 되나? 죄송합니다. 국방부에서 온 상담관인데 아까부터 헛소리를 해대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자 같습니다. 헌병들이 한가을의 양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 한가을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잠깐. 그녀가 내민 것은 해병대 사령부 감찰단장 신분증이었다. 손대지 마라. 헌병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한가을은 입고 있던 붉은 등산용 파카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파카가 벗겨지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급 정복이 드러났다. 칼주름 잡힌 셔츠 깃 위로 은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단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감찰단장님? 사단장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사령부 감찰단장님의 방문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의 경례 소리에 연병장의 모든 간부가 반사적으로 경례했다. 단 한 사람 조연수 중령만 빼고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다리가 풀린 채 비틀거렸다. 상담관. 아줌마가 아니었어? 투스타? 소장? 자신이 침을 뱉고 꺼지라고 소리쳤던 그 여자가 사단장과 동급인 장군이었다. 심지어 전군의 비리를 저승사자처럼 털어내는 감찰단장. 조연수 중령. 한가을이 나직하게 그를 불렀다. 자네 눈에는 내가 힘없는 민간인 아줌마로 보였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대했나? 힘이 없으면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건가? 그게 자네가 지휘하는 방식인가? 그게. 한가을은 김태우 일병에게 받은 USB를 사단장에게 건넸다. 이 대대의 보급품 횡령 및 장부 조작 증거네. 자네 예하 부대다. 자네도 책임져야 할 거야.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조중령이 사단장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사단장은 그를 발로 차버릴 듯이 뿌리쳤다. 한가을이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소령 박철민. 대대장 조연수 중령. 군형법 JXX조 횡령, 직권 남용, 허위보고 및 상관 모독 혐의가 명백하다.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을 명한다. 한가을의 서슬 펄언 선언이 떨어졌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니 즉시 지휘관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고 조중령은 헌병대 조사실로 분리 조치해라. 핸드폰 압수하고.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조중령의 양팔을 결박했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건장한 헌병 2명에게 제압당해 끌려가는 모습은 이미 죄인의 형상이었다. 단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어서. 으악. 조중령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휘 차량이 아닌 헌병대 호송 차량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한가을은 창고 개방을 지시했다. 군수과장 행보관. 10분 내로 창고 개방해서 전 병력에게 미지급된 물자 불출해. 1분이라도 늦으면 너희들도 저 차에 태워보낼 줄 알아. 실시하겠습니다. 간부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갔다. 병사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내 환호성 대신 안도의 한숨과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지옥이 끝난 것이다. 한가을이 떠나기 전 김태우 일병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을은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내 용기가 부대를 살렸어. 그녀가 차에 오르자 280명의 병사가 일제히 필승, 을 외치며 경례했다. 붉은 파카를 입고 함께 걸었던 그 작은 아줌마가 보여준 기적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 야, 이예린 소령! 여자가 낀다고 군대가 돌아갈 것 같냐고! 육사 선배라는 타이틀 하나 믿고 공식 석상에서 후배인 이예린을 마담 취급하며 조롱하던 박소령의 고성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이혜린이 고개를 숙일 거라 예상했던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갑니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선배님.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치는 박소령의 가슴팍에 꽂힌 건 이혜린이 던진 서류 봉투. 그건 사과문이 아니라 박소령이 빼돌린 군수비리 장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까지 건강과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경기도 파주의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었다. 임진강에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제1보병사단 사령부 연병장을 뱀처럼 휘감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이자 휴전선 서부 전선을 책임지는 전진부대의 아침은 그 어느 곳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사단 본청 건물 2층 작전 참모실. 장태성 대령은 창가에 서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갓 다림질한 전투복에서는 풀냄새가 났고 가슴에 달린 지휘관 휘장과 공수 휘장은 조명 아래서 은은한 광택을 뿜어냈다. 장태성.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전방 수색 중대장, 특전사 팀장, GOP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 이곳 전진부대의 작전 참모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에게 군대는 집이자 종교였고 적을 타격하여 섬멸하는 것만이 군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똑똑. 짧고 건조한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들어와. 장태성이 굵은 목소리로 답했다. 문이 열리고 작전과장 박중령이 들어왔다. 박중령의 얼굴은 며칠째 이어진 야근으로 인해 푸석했다. 충성. 작전과장입니다. 금일 제52대 사단장 취임식 행사 최종 리허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장태성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의전과랑 협조는 끝났나? 네. 군악대 위치 선정 및 예포 발사 타이밍, 그리고 열병 차량 동선까지 전부 재확인했습니다. 1군 단장님 도착 시간인 13시 30분에 맞춰 모든 병력이 도열할 예정입니다. 장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행사 계획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매의 눈처럼 서류를 훑어내렸다. 박중령. 예 참모님. 도열 병력 간격 다시 체크해. 어제 리허설 때 보니까 3대대 병력들 오와 열이 미세하게 흐트러지더군. 사단장님 취임식이다. 전진부대의 군기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인상을 줘서야 되겠나. 시정하겠습니다. 3대 대장에게 바로 연락해서 군기 확립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태성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미간을 좁혔다. 신임 사단장님 프로필 정보처에서 넘어온 거 있지? 다시 가져와봐. 박중령이 머뭇거리다가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장태성은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 박힌 증명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단정한 쇼커트 머리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여성 장군. 이혜린 소장. 장태성의 인매가 비틀렸다. 육군 내에서 이혜린 소장의 이름은 유명했다. 야전 지휘관 경력보다는 국방부 정보본부,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 등 정책과 정보 분석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드론봇 전투단 창설 기획과 사이버전 대응 교리 작성의 주역이라고는 하나 장태성의 기준에서 그녀는 흙먼지 냄새를 모르는 책상 물림에 불과했다. 정보병과 출신이라. 장태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천하의 전진부대 사단장의 정보통이라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가 드디어 돌았군. 참모님, 그래도 합참에서 인정받는 전략가라고 들었습니다. 북한군 비대칭 전력 분석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지만 장태성은 코웃음을 쳤다. 전략? 전쟁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파주다. 개성에서 서울까지 불과 1시간 거리야. 적의 기계화 부대가 밀고 내려오면 그걸 막아내는 건 화력과 기동력이지 분석 보고서 쪼가리가 아니라고. 장태성은 파일을 덮어버렸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강력한 포병 화력과 전차 부대의 충격력만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그에게 있어 정보나 사이버전은 보병과 기갑이 진격하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걱정이군. 오자마자 예하 부대 순시한다고 폼이나 잡고 다니면서 병사들 피곤하게나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저 참모님. 그래도 이번 사단장님은 국방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상부의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는 정치판이 아니야. 당장 적의 총구가 우리 미간을 겨누고 있는 최전방이다. 여자의 섬세함 따위가 통할 곳이 아니란 말이다. 장태성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6시 30분. 아직 취임식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었다. 박중령, 나가서 행사 준비 계속해. 나는 상황실 들러서 간밤에 특이 사항 없었는지 확인하고 갈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진. 박중령이 경례를 하고 나갔다. 장태성은 전투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쳐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빈틈없는 야전 군인의 표상 그 자체였다. 그는 오늘 신임 사단장에게 확실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전진부대의 작전은 작전 참모인 자신이 꽉 잡고 있으니 사단장은 그저 행정적인 결재나 하며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것을. 그 오만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때의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사단 본청 지하 2층. 육중한 방폭문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지휘통제실은 부대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화면 속에는 GOP 철책선의 실시간 영상, 전방 감시 레이더의 스캔 화면 그리고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상황병들의 보고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분주했을 이곳이 오늘따라 묘하게 조용했다. 취임식 준비로 인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모가 지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장태성은 익숙한 걸음으로 상황실 중앙의 지휘 단상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작전 상황판 앞 한 구석에 멈췄다. 뭐야? 민간인 복장을 한 여성이 팔짱을 낀 채 대형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회색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 위에 짙은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를 걸친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방문증 목걸이가 걸려 있었지만 뒤돌아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장태성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곳은 2급 비밀 구역이다. 인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그것도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작전 지도를 보고 있다는 건 보안 사고였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거기 누구십니까? 장태성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서늘했다. 그녀는 장태성을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 지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다가 큐레이터를 만난 관람객 같은 태도였다. 장태성은 기가 찼다. 군인이 다가와서 신원을 묻는데 관등 성명은커녕 지도 좀 보고 있었다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오신 겁니까? 여기는 작전 통제 구역입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대장 안내받고 들어왔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형을 좀 익히고 있었죠. 지형을 익혀? 민간인이 군 작전 지형을 왜 익힙니까? 장태성은 그녀의 목에 걸린 방문증을 낚아채듯 확인했다. 국방부 시설 자문위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혀를 찼다. 사단장 취임식이 있다고 국방부에서 시설 점검차 나온 민간 전문가 나부랭이인 모양이었다. 이보세요, 자문위원님. 국방부에서 오셨으면 규정은 더 잘 아시겠네. 보안 서약서 쓰셨습니까? 그리고 인가된 구역 외에는 접근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규정이라. 물론 알죠. 그런데 이 지도 조금 이상해서요. 그녀는 장태성의 추궁을 무시하고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임진강 하구의 습지 구역이었다. 여기 문산천이랑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말입니다. 현재 TOD 감시 구역이 이쪽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 강 수위가 낮아지고 갈대밭이 우거지면 이쪽 15도 각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나요? 장태성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작전 참모 앞에서 작전 훈수 두시는 겁니까? 훈수가 아니라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번 국도변 감시 카메라도 가로수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철엔 시야 확보가 30% 미만으로 떨어질 텐데요. 장태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책상 물림들이나 보는 위성사진 몇 장 보고 와서 20년 넘게 이 땅을 지켜온 야전 전문가인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당신 이름 뭐야? 어느 부서 소속이야? 장태성이 고함을 질렀다. 상황실 구석에 있던 당직 사관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여자 당장 내보내. 보안 규정 위반으로 헌병대에 인계해. 민간인이 함부로 작전지도 열람하고 촬영까지 시도했는지 폰 검사하고. 아니 대령님 그분은. 당직 사관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장태성은 듣지 않았다. 뭐해? 내 말 안 들려? 지금 즉시 퇴거 조치시키라고. 사단장님 취임식 때문에 보안 강화 기간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자문위원이 들어와서 설쳐. 장태성은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진부대 작전참모 장태성 대령이야. 당신 같은 이론가들이 서울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팬대 굴릴 때 우리는 이 추운 최전방에서 밤새워가며 작전 짜는 사람들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감히 지적질이야? 여성은 장태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를 낼 줄 알았던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작전참모 장태성 대령. 기억해두죠. 보안 의식이 아주 투철하고 자부심이 대단한 군인이군요. 비꼬지 말고 나가세요. 1분 내로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알겠습니다. 나가드리죠.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는 뒤를 돌았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지휘통제실의 정막을 울렸다. 그녀가 방폭문을 나가는 순간까지 장태성은 씩씩거리며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기본이. 국방부 놈들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당직 사관이 안절부절 못하며 장태성에게 다가왔다. 참모님. 아까 그분 시설대장이 모셔온 게 맞긴 한데. 됐어. 시설대장 놈한테도 나중에 경위서 쓰라고 해. 아무나 막 들여보내지 말고. 장태성은 손을 휘저으며 지휘 단상을 내려왔다. 기분이 잡쳤다. 그는 서둘러 상황실을 빠져나갔다. 자신이 방금 쫓아낸 그 민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오만한 삿대질이 자신의 군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었음을 그는 꿈에도 모른 채. 오후 1시 30분. 제1보병사단 대연병장은 장엄한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수천 명의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단상 위에는 군단장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사단 참모들이 정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장태성 대령은 참모 대열의 가장 선두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 완벽한 대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의전.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휘하는 전진부대의 위용이었다. 지금부터 제51대, 52대 제1보병사단장 이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장례 방송이 울렸다. 신임 사단장 입장. 군악대의 행진곡이 연주되자 본청 현관에서 신임 사단장이 걸어 나왔다. 장태성은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전방을 응시했다. 하지만 곁눈질로 신임 사단장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싶었다. 아침에 박중령이 말했던 그 정보통 여군 사단장이 얼마나 군기가 빠져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다. 저벅저벅. 군화 소리가 단상 계단을 밟았다. 장태성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복을 입고 어깨에는 빛나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을 단 신임 사단장. 단정한 쇼커트 머리. 지적이면서도 서늘한 눈매. 그녀였다. 불과 몇 시간 전 지하 상황실에서 자신이 자문위원 취급하며 삿대질을 하고 쫓아냈던 그 여자. 장태성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입안이 바짝 말라 들어갔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아니 사단장님이. 그녀는 국방부 시설 자문위원이 아니었다.
취임식 전에 미리 도착해 사복 차림으로 부대 상황을 점검하던 신임 사단장이었던 것이다. 당직 사관이 말리려 했던 이유가 그제야 떠올랐다. 장태성은 현기증을 느꼈다. 하극상. 그것도 직속 상관인 사단장에게 고함을 치고 쫓아냈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옷을 벗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대형 사고였다. 이혜린 소장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도열한 참모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장태성에게 닿았다. 장태성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거두었다. 부대기 이양식이 끝나고 이혜린 소장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자랑스러운 전진부대 장병 여러분.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 상황실에서 들었던 차분함과는 달랐다. 힘이 있었고 명확했다. 나는 오늘 취임하기 전 우리 부대의 가장 깊은 곳을 먼저 보았습니다. 화려한 연병장이 아닌 어두운 상황실과 벙커를 말입니다. 장태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곳에서 나는 우리 부대가 가진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맹점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혜린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설문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지금껏 화력과 병력이라는 눈에 보이는 힘만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적, 들리지 않는 침투, 그리고 데이터 속에 숨겨진 위협. 이것을 보지 못하는 군대는 아무리 강한 주먹을 가졌어도 눈먼 장님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기존의 지휘관들이 하던 때려잡자 북한군식의 훈화와는 차원이 달랐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오만함.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독선. 그것이 우리 전진부대를 무너뜨릴 가장 큰 내부의 적입니다. 장태성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비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는 지휘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무식한 지휘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하게 싸우고 냉철하게 이길 것입니다. 예상. 전진. 장병들의 경례 구호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장태성은 기계적으로 경례를 올렸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본청 2층 사단장실 앞. 장태성은 죄인처럼 서 있었다. 전속부관이 문을 열고 나왔다. 작전 참모님,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장태성은 마른 침을 삼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혜린 소장은 정복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집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침에 장태성이 보았던 그 상황실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작전 참모 장태성 대령. 용무 있어 왔습니다. 장태성이 굳은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이혜린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게 장 대령. 아침에는 아주 패기가 넘치던데 지금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장태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처벌이라. 이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태성 앞으로 다가왔다. 자네가 아침에 했던 행동, 보안 규정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었어. 신원 미상자가 통제 구역에 있으면 쫓아내는 게 맞지. 하지만 자네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었어. 그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자네는 내 신분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 그저 민간인 여자라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그리고 자네가 가진 20년의 경험만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내 의견을 묵살했어. 그게 바로 정보 실패야. 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자네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은 없어. 자네의 그 불같은 성격과 추진력은 전시에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니까. 장태성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다. 다만 자네의 그 굳어버린 머리를 좀 깨트려야겠어. 이혜리는 책상 위에 있는 서류 한 장을 집어 장태성에게 건넸다. 미래 비대칭 위협 대응 전담팀 구성안. 오늘부로 작전 참모직은 유지하되 ETF팀의 팀장을 겸직하도록 해. 구성원은 내가 직접 선발했네. 장태성은 서류에 적힌 명단을 보았다.
정보분석관 6급 정서윤, 공병대대 3중대장 대위 박도훈, 통신대대 주임원사 오영식, 하나같이 사단 내에서 괴짜나 고문관 취급을 받는 인물들이었다. 정서윤은 매번 회의 때마다 딴지를 걸어 미운 털이 박힌 군무원이었고, 박도훈은 드론 덕후라 불리며 훈련 때마다 엉뚱한 짓을 하는 장교였으며, 오영식 원사는 정년만 기다리는 뒷방 늙은이였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한 달 뒤에 있을 군단급 기동훈련. 거기서 우리 사단의 대항군 역할을 자네 팀이 맡게. 대항군. 말씀이십니까? 그래. 북한군의 최신 비대칭 전술, 드론, 사이버 공격, 특수전 침투. 자네가 무시했던 그 이론과 잡기술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사단의 방어선을 뚫어봐. 만약 자네가 뚫지 못한다면 그때는 진짜로 옷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이혜린 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전진부대의 재래식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자네 손으로 직접 증명해보라고. 이게 내 첫 번째 명령이야. 장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치욕스러운 시험대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작전 교리를,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스스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나가봐. 장태성이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의 등 뒤로 이혜린의 혼잣말이 들리는 듯 했다. 어디 한번 보여줘봐. 호랑이 발톱이 여전히 날카로운지 아니면 늙고 병들었는지. 장태성은 복도 창가에 섰다. 저 멀리 임진강 너머 북녘 땅이 보였다. 그의 군 생활 최대의 위기가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 본청 건물 뒤편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컨테이너 막사 뒤로 낡은 반지하 입구가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운 철문 위에는 A4 용지에 매직으로 흘겨 쓴 미래 위협 대응 전담팀이라는 글씨가 청테이프로 대충 붙어 있었다. 장태성 대령은 그 처참한 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과거 통신 중개소로 쓰이다가 장비가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방치된 폐건물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단장은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쓰레기장에 처박아 둔 것이 분명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장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둑한 실내가 드러났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 제각기 흩어져 있는 3명의 인간이 보였다. 충성.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구석 소파에 누워있던 오영식 원사였다. 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배를 극적였다. 머리가 희끗한 그는 정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통신 분야에 살아있는 화석이었다. 하지만 장태성의 눈에는 그저 게으른 말년 부사관으로 보일 뿐이었다. 중앙 테이블에는 더벅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반의 남자가 무언가를 열심히 조립하고 있었다. 공병대대 소속 박도훈 대위였다. 그는 장태성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손바닥만한 비행체의 전선을 연결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가 쪽 먼지 쌓인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는 여자. 정보처 소속 분석관 정서윤 6급 주무관이었다. 그녀는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며 장태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전부 동작 그만. 장태성의 목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박 대위가 그제야 깜짝 놀라 납땜 인두를 떨어뜨릴 뻔했다. 팀장 장태성 대령이다. 사단장님께 이야기 들었겠지.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 뒤에 있을 훈련에서 사단 본대를 공격하는 적군 임무를 수행한다. 장태성은 팀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진 모습들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전진부대의 방어선을 뚫고 지휘부를 타격한다. 실패는 없다. 알겠나? 저 팀장님. 박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말씀하십시오. 장비 지원은 이게 다입니까? 여기 있는 컴퓨터들은 10년 전 모델이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드론 부품들은 예산 부족이라고 반려당했습니다. 장비 탓하지 마.
군인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모르나? 장태성의 호통에 정서윤 주무관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거슬렸다. 정 주무관. 뭐가 웃음나? 정서윤이 의자를 돌려 장태성을 마주보았다. 대령님.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 쌍팔년도 구호 아닙니까? 현대전은 장비빨이고 정보빨입니다. 맨주먹으로 탱크를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 인터넷망도 국방망만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 해킹 툴은 다운로드도 못합니다. 해킹? 우리는 정규군이다. 정정당당하게 전술로 승부한다. 사단장님이 말씀하신 비대칭 전력이 뭔지 모르십니까? 해킹, 교란, 테러. 북한군이 바보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전면전 걸어오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정서윤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지만 그녀의 태도가 장태성의 심기를 건드렸다. 여기는 군대야. 상급자에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지? 저는 군인이 아니라 군무원입니다. 계급으로 누르지 마시고 논리로 설득해 주시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령님은 여기 좌천되어 오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골치 아프다고 치워버린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무슨 거창한 작전을 합니까? 지독한 패배의식. 이 지하 벙커를 지배하고 있는 공기는 바로 그것이었다. 장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이 폐부를 찔렀다. 오영식 원사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아이고, 첫날부터 왜들 이러십니까? 정 주무관도 말 좀 예쁘게 하고. 팀장님, 얘들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워낙 지원도 없고 무시만 당하다 보니 도끼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타오겠습니다. 오 원사가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장태성은 끓어오르는 화를 사기며 낡은 철제 의자에 털썩 앉았다. 먼지 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해 놓은 철통 같은 방어선을 뚫어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아니, 차라리 불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방어선이 이런 떨거지들에게 뚫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군 생활 전체가 부정당하는 일일 테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장태성은 기존의 특수전 전술 교리에 따라 침투 계획을 짰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밤 10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지하실. 장태성은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야간을 틈타 임진강 갈대숲을 통해 수색대대 매복선을 우회한다. 이후 1번 국도 하수관로를 따라 사령부 외곽까지 접근 경계병 교대 시간에 맞춰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투한다. 이게 내 계획이다. 침묵이 흘렀다. 박도훈 대위가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고 정서윤 주무관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대위 의견 있나? 팀장님. 임진강 갈대숲 루트는 작년에 열상 감시 장비가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갑니다. 갈대 온도가 주변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바로 경보 울립니다. 체온 차단 피복을 입으면 된다. 그거 입고 하수관로 못 들어갑니다. 부피가 커서요. 그리고 하수관로 입구에는 진동 감지 센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대령님이 직접 결제해서 설치한 겁니다. 장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맞다. 자신이 설치했다. 적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정서윤이 덧붙였다. 그리고 철조망 절단. 요즘 철조망은 절단하는 순간 회로가 끊어지면서 상황실에 위치 전송됩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 장태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방패가 지금 자신의 창을 모두 부러뜨리고 있었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방법이 없다는 거야? 장태성이 소리쳤다. 그때였다. 구석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오영식 원사가 입을 열었다. 저기 팀장님,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정문? 미쳤나? 거긴 헌병들이 24시간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아니, 총 들고 싸우면서 들어가는 거 말고요. 그냥 걸어서요.
오원사가 시익 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제가 통신대대에 30년 있지 않았습니까? 사령부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 차량, 세탁 차량, 정화조 차량. 기사님들 연락처가 여기다 있습니다. 그분들 출입증은 프리패스 수준이거든요. 검문 검색? 매일 보는 얼굴인데 헌병들도 대충 경례하고 보냅니다. 장태성의 눈이 커졌다. 민간 차량에 숨어 들어가자는 건가? 숨을 필요도 없죠. 박대위가 만든 저 장난감들 트럭 짐칸에 실어보내면 됩니다. 오원사가 박대위의 작업대를 가리켰다. 박대위가 신이 나서 벌떡 일어났다. 맞습니다. 제가 만든 이 드론 크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하지만 고성능 카메라랑 와이파이 해킹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트럭이 본청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 녀석을 날려서 2층 창문 틈이나 환기구로 집어넣으면 게임 끝입니다. 환기구로 드론을 넣는다고? 조종은 어떻게 하고? 조종 안 합니다. 자율비행입니다. 건물 내부 도면만 입력해두면 알아서 찾아갑니다. 아, 그리고 폭약 대신 붉은색 페인트 탄을 달아두면 타격 효과도 확실하고요. 정서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거들었다. 저는 그 사이에 사령부 내부망을 마비시키겠습니다. 오원사님이 납품 트럭 기사님 폰에 악성 코드 심은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폰이 위병소 통과하면서 내부 와이파이 신호를 잡는 순간 좀비 PC가 되어 내부망에 접속할 겁니다. 사령부 서버의 방화벽은 외부 공격엔 강하지만 내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접속엔 취약하거든요. 장태성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총 한 방 쏘지 않는다. 철조망을 넘지도 않는다. 하지만 오원사의 인맥, 박대위의 기술, 정주무관의 해킹이 합쳐지자 자신이 철옹성이라 믿었던 사령부가 순식간에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사기극이고 범죄고 테러였다. 하지만 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혜린 사단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장태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비겁한 방식.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승산이었다. 오원사. 그 세탁 차량 기사 내일 들어오나? 장태성의 물음에 오원사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사단장님 공관이랑 참모 숙소 이불 수거하러 들어옵니다. 장태성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패배감에 젖은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좋아. 해보자.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전이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는 사령부를 털러 간다. 팀원들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유배지의 이방인들이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사단 사령부 정문 위병소. 충성. 수고하십니다. 김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 위병 조장이 익숙하게 세탁업체 트럭 운전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 기사는 사람 좋게 웃으며 캔커피 하나를 조장에게 건넸다. 차가 좀 막혀서. 아, 이거 하나 마시고 해. 날도 더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통과하십시오. 조장은 차량 하부를 검사하는 신용만 하고는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매일 들어오는 차량, 매일 보는 기사.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트럭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영내로 진입했다. 그 시각 사령부 뒤편 언덕 숲속. 장태성과 팀원들은 위장망 아래 숨어서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입했습니다. 1단계 성공. 오원사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박대위 준비됐나? 네. 신호 대기 중입니다. 박도훈 대위는 태블릿 PC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가상 조종 스틱 위에 올려져 있었다. 트럭은 본청 건물 뒤편 주차장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짐칸 문을 열고 세탁물 자루를 내리기 시작했다. 헌병들이나 지나가던 간부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입니다. 박대위가 화면을 터치했다. 트럭 짐칸 안쪽 세탁물 자루 틈새에 숨겨져 있던 손바닥만한 검은 물체가 소리 없이 날아올랐다.
초소형 드론 블랙넷이었다. 모기 날개 소리 정도의 미세한 소음만 낼 뿐 대낮의 소음 속에 묻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드론은 지면을 스치듯 낮게 날아본 청 건물 1층 화단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 틈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내부 진입 성공. 2층 작전 처장실로 이동합니다. 박대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태블릿 화면에는 드론이 보내오는 1인칭 시점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의 군화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빗자루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정 주무관 해킹 시작해. 장태성이 명령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님 폰에서 와이파이 신호 잡혔고 1차 방화벽 우회했습니다. 지금 사령부 메인 서버에 접속해서 IP 주소 변조 중입니다. 정서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CCTV 제어권 확보했습니다. 2층 복도 카메라 30초 동안 지난주 영상 루프 돌립니다. 지금입니다, 박대위님. 라저. 박대위가 조종하는 드론이 2층 계단을 날렵하게 올라갔다.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는 정서윤의 조작 덕분에 텅 빈 복도만 비추고 있었다. 드론은 작전 참모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위쪽에는 작은 환기구가 있었다. 들어갑니다. 드론이 환기구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장태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곳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 자신의 방이었다. 책상 위치, 소파 위치, 심지어 결제 서류가 놓인 위치까지 훤히 꿰고 있었다. 화면 속에 익숙한 집무실 풍경이 드러났다. 현재 작전 참모 대리 임무를 수행 중인 박중령이 책상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목표 확인. 박중령입니다. 격발. 장태성이 나지막이 말했다. 박대위가 버튼을 눌렀다. 드론 하단부가 열리며 붉은색 페인트가 담긴 캡슐이 투하되었다. 톡.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캡슐이 박중령의 정복 어깨 위로 떨어져 터졌다. 붉은색 액체가 선명하게 번졌다. 뭐야? 박중령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는 어깨를 만져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피인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곧 그것이 페인트임을 깨닫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은 이미 환기구로 사라진 뒤였다. 침투 완료. 타격 성공. 귀환합니다. 박대위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서윤도 안경을 치켜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원사는 킬킬거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장태성은 망원경을 내렸다. 가슴 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것은 통쾌함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그리고 자신을 내친 거대한 조직을 고작 장난감 드론과 세탁 트럭으로 농락했다는 사실이 주는 짜릿함. 동시에 서늘한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저게 페인트가 아니라 탄저균 가루였다면, 살인 가스였다면, 전진부대의 지휘부는 오늘 전멸했을 것이다. 사단장이 옳았어.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믿었던 성벽은 모래성과 같았다. 철수한다. 흔적 남기지 마. 장태성이 뒤를 돌았다. 대령님, 어디 가십니까? 성공했는데 회식이라도 해야죠. 오원사가 물었다. 상황실로 간다. 박중령 놈 지금쯤 난리가 났을 텐데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구경은 해야 할 거 아냐. 장태성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패잔병이 아니었다. 사단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할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가상 적군의 리더가 된 것이다. 페인트 드론 습격 사건은 사단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작전처장 대리박 중령은 붉은 페인트로 범벅이 된 정복을 입은 채 씩씩거렸고 헌병대는 뒤늦게 영내를 봉쇄했지만 전담팀은 이미 유유히 꼬리를 감춘 뒤였다. 이혜린 사단장은 징계 대신 즉각적인 훈련 개시를 명령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군단급 기동 훈련을 개시한다. 대항군은 이미 침투했다. 전부대 진돗개 하나 발령. 사이렌 소리가 파주의 하늘을 찢었다. 사단 지휘 통제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다. 지하 벙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던 전방부대 배치 현황판이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 통신보안. 1년대 현재 상황 보고하라. 통신보안. 여기는 1년대 지휘소. 치직. 치지직. 통신장교가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통신망이 먹통입니다. 전술 지휘 통제 체계 서버 접속이 불안정합니다. 무슨 소리야? 예비 회선으로 돌려. 작전과장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예비 회선도 응답이 없습니다. 스파이더 체계 전 구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의심됩니다. 그 시각 폐건물 지하 벙커. 정서윤 주무관은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켜며 키보드를 피아니스트처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사단 통신망의 트래픽 흐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지난번 세탁 차량 기사님 폰을 통해 심어둔 백도어가 아주 효자 노릇을 하네요. 내부망 접속 권한을 얻어내서 트래픽을 무한 루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 지휘부는 서로에게 고함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장태성 대령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비겁한 해킹이라고 비난했을 일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천 명의 병력을 마비시켰다. 이것이 현대전이었다. 눈을 멀게 했으니 이제 귀를 막을 차례군. 오원사. 예, 팀장님. 오영식 원사가 구형 무전기를 들고 희죽 웃었다. 지금 사단 예하 부대들은 디지털 통신망이 끊겨서 구형 아날로그 무전기, 즉 FM 무전으로 전환했을 겁니다. 제가 30년 통신 밥 먹으면서 사단 내 모든 주파수랑 암호 체계는 줄줄이 꿰고 있죠. 자, 이제부터 제가 가짜 사단장이 되어볼까요? 오원사는 주파수를 맞추고 목을 가다듬었다.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사단 지휘통제실의 당직 사령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변조되어 있었다. 현망의 알림. 여기는 본부. 작전 명령 변경한다. 1.1연대는 즉시 현 위치를 이탈하여 문산천 방어선으로 이동하라. 반복한다. 문산천 방어선으로 전력 질주하라. 지하 벙커의 스피커를 통해 당황한 연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본부, 여기는 1.1연대장. 문산천은 우리 방어구역이 아니다. 다시 확인 바란다. 오원사가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저기 파주 방면으로 우회 기동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됐다. 질문 받지 않는다. 즉시 이동하라. 이상. 알겠다. 이동하겠다. 장태성은 지도를 바라보았다. 1.1연대가 문산천으로 이동하면 사단 사령부로 통하는 1번 국도는 텅 비게 된다. 박대위, 자네 차례다. 드론 띄워. 예. 공격 드론 편대 이륙합니다. 박도훈 대위가 조종관을 잡았다. 폐건물 옥상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진짜 폭탄은 없었지만 레이더 상에는 마치 적의 대규모 기계화 부대나 헬기 강습 부대가 침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전파를 교란하는 장비가 달려 있었다. 사단 지휘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눈은 멀었고 귀에는 가짜 명령이 들리고 레이더에는 유령 부대가 잡히고 있었다. 거대한 공룡인 전진부대가 보이지 않는 개미떼에게 물어뜯겨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혜린 사단장은 지휘 단상에 서서 흔들림 없이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 참모들은 패닉 상태였다. 사단장님, 1.1연대가 멋대로 문산천으로 이동 중입니다. 복귀 명령을 내려도 무전이 터지질 않습니다. 전방 레이더에 미식별 항적 다수 포착. 적 헬기 강습 부대로 추정됩니다. 규모 파악 불가. 사이버 방어팀은 뭐하고 있나? 아직도 서버 복구 안 됐어? 이혜리는 조용히 손을 들어 참모들을 진정시켰다. 당황하지 마라.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그녀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장태성 대령이다. 그가 우리의 통신망과 지휘 체계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사단의 모든 작전 계획과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녀는 작전처장 대리 박중령을 돌아보았다. 박중령. 자네라면 장 대령이 어디를 칠 것 같나? 그게.
아마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러 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페인트 사건처럼요. 아니야. 이혜린이 고개를 저었다. 장 대령은 자존심이 강해. 그 같은 수법은 2번 쓰지 않아. 그리고 그는 뼛속까지 야전 군인이야. 지휘부 타격보다는 우리 사단의 주력인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무력화시켜서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 할 거야. 그녀의 예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 시각 1번 국도변 야산. 장태성은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로 숲속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박 대위와 정 주무관이 헐떡거리며 따라와 있었다. 오원사는 폐건물에 남아 계속해서 교란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대령님, 진짜 우리가 직접 뜁니까? 저는 체력 검정 3급도 간신히 턱걸이 하는데. 정서윤이 울상을 지었다. 조용히 해. 사단장이 나를 안다면 지금쯤 전차 대대를 지키려고 병력을 집중시켰을 거다. 내 예전 스타일이라면 당연히 화력을 먼저 없애려고 했을 테니까. 장태성은 쌍안경으로 도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예상대로 사단의 최정예 기갑수색대대가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다. 전차들이 육중한 포신을 돌리며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장태성이 씩 웃었다. 박대위, 자네가 만든 그 소리 통 준비됐나? 물론입니다. 고출력 스피커 드론 대기 중입니다. 띄워. 목표는 전차 대대 후방 500m 지점이다. 드론이 소리 없이 날아올랐다. 잠시 후 전차 대대 후방 숲속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대규모 교전이 벌어진 듯한 총성과 폭발음이었다. 실제로는 고성능 스피커에서 나오는 녹음된 소리였지만 긴장해 있던 전차병들에게는 실제 상황처럼 들렸다. 저기다. 후방이다. 놈들이 뒤를 쳤다. 전차 대대의 무전망이 혼선으로 비명을 질렀다. 전차장들이 해치를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포탑 6시 방향. 후방 경계. 육중한 전차들이 좁은 도로에서 방향을 틀기 위해 우왕좌왕했다. 그 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있던 방어벽과 충돌하고 서로의 기동을 방해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지금이다. 정 주무관. 장태성이 신호를 보냈다. 네네 갑니다 가요. 정서윤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그녀는 도로변에 매설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제어함에 접속했다. 순간 도로의 신호등이 모조리 붉은색 전멸 신호로 바뀌었고 전광판에는 도로 유실, 진입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떴다. 민간 차량들이 놀라서 멈춰섰고 전차 부대와 뒤엉키면서 도로는 완벽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전진 부대의 가장 강력한 창인 기갑 부대가 총 한 방 맞지 않고 교통체증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부러졌군. 장태성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기계화 부대가 고작 스피커 소리와 신호등 조작에 무력화되는 꼴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이 솟구쳤다. 이것이 진짜 전쟁이다. 규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 자, 이제 사단장이 있는 본청은 텅 비었다. 체크메이트를 부르러 가자. 사단 사령부는 고립무원이었다. 예하 연대는 엉뚱한 곳으로 달리고 있었고 기갑부대는 도로에 갇혔으며 통신은 여전히 먹통이었다. 이혜린 사단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은 공격자의 편이었다. 사단장님, 헌병 특임대를 본청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옵니다. 작전과장이 보고했다. 아니. 이혜린이 고개를 저었다. 장 대령은 물리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미 우리가 헌병을 깔아뒀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때였다. 사령부 본청 건물의 모든 전등이 파타고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정전입니다. 외부 전력선이 차단됐습니다. 전력선까지? 설마 변전소를 폭파한 건가? 아니었다. 장태성은 폭파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저 정서윤을 시켜 한국전력공사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해킹해 해당 구역으로 들어가는 전력 공급을 원격으로 차단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이혜린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장태성 대령인가? 수화기 너머로 장태성의 덤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단장님, 지금 창밖을 봐주시겠습니까? 이혜리는 블라인드를 걷었다. 어두운 연병장 상공에 수백 개의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반딧불이? 아니었다. 드론이었다. 박도훈 대위가 밤새워 코딩한 군집 비행 드론 300대가 사령부 건물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었다. 각각의 드론에는 붉은색 LED가 켜져 있어 마치 적외선 조준경이 건물을 겨누고 있는 듯한 공포감을 주었다. 저것들이 자폭 드론이라면 사단 지휘부는 이미 잿더미가 되었을 겁니다. 장태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방공 진지의 대공포는 건물 옥상에 있어서 사각지대라 쏘지도 못하고 헌병들의 소총으로는 저 많은 드론을 다 격추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패배였다. 물리적 방어막은 뚫지 않았지만 심리적 방어막과 전술적 생존성을 완전히 박살냈다. 이혜리는 헛웃음을 지었다. 대단하군. 자네가 이겼어. 아닙니다. 장태성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만든 구식 방어 체계가 고작 드론 몇백 대와 해킹 툴 하나에 무너진 겁니다. 오늘 무너진 건 사단장님이 아니라 과거의 접니다. 이혜리는 그 말 속에 담긴 장태성의 뼈저린 반성을 읽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텐가? 마지막 타격을 가할 건가? 아니요.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단장님, 이제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진짜 지위를 보여주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동시에 연병장의 드론들이 일제히 대형을 바꾸었다. 붉은색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밤하늘에 글자를 수놓았다. 전, 진.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훈련 종료 3일 후 사단 대강당에서 사후 강평회가 열렸다. 분위기는 예전의 딱딱한 강평회와는 사뭇 달랐다. 단상에는 장태성 대령과 그의 팀원들, 즉 대항군 전담팀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포의 대상으로서 경외의 눈빛을 받고 있었다. 이혜린 사단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훈련의 결과는 명백하다. 우리는 전멸했다. 장내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실전에서 죽는 대신 훈련에서 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준 장태성 대령과 전담팀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오영식 원사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고 박도훈 대위는 어깨를 으쓱했다. 정서윤 주무관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장태성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도끼 서린 눈빛 대신 깊고 단단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지난 20년간 제가 최고의 군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부하들을 다그치며 활력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드론을 조립한 대위, 정년 퇴임을 앞두고도 통신망을 연구한 원사 그리고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분석한 주무관. 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장태성은 팀원들을 향해 몸을 돌려 거수 경례를 했다. 전우들에게 경례. 전진. 전진. 팀원들도 객석의 장병들도 모두 답례했다.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본청 현관 앞. 이혜린 사단장이 장태성에게 다가왔다. 고생했어, 작전 참모. 감사합니다. 다시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습니다. 아니, 자네 보직이 바뀌었어. 예? 이혜린이 윙크를 했다. 육군 소장이 윙크라니. 장태성은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육군본부에서 자네 팀을 정식 편제로 승격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제1보병사단 미래전투발전단. 자네가 단장이야. 그 말은 그 지하 창고 생활을 계속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창고는 아니지. 지상 1층 별관으로 사무실 옮겨놨어. 최신형 컴퓨터랑 3D 프린터도 다 넣어놨고 예산도 넉넉히 배정했네. 장태성은 피식 웃었다. 이제는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화려한 경력보다 그 괴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전술을 짜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전진 부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치명적인 부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대하지. 아, 그리고 이예린이 돌아서며 덧붙였다. 다음번엔 세탁 트럭 말고 다른 걸로 들어와 봐. 우리 헌병대도 이번엔 도끼 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다음엔 땅굴이라도 파서 들어갈 테니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주의 맑은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다. 멈추지 않는 창 전진부대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과거의 껍질을 깨고 미래를 향해